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난생처음 난민과 국민 공존과 협력의 시작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님은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희 김영아 대표님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the first time in refugee life, the beginning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between refugees and the citize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Kim Young-ah, Executive Director of Migration to Asia Peace,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the moderator.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영어로는 MAP라는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김영아입니다. 저는 한국의 난민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칭 포스트 난민법 세대 활동가로서 항상 난민을 만나고 난민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의 진행을 맡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세션은 난민 문제가 세계 공동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회 또한 이 현안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난민 수용에 있어서 인식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저희가 깊게 뼈저리게 느끼는 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들이 난민과 국민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겠기에 이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애써주신 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세션의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 1부에서는 패널분들과 함께 난민에 대한 국내 인식과 인식 형성의 배경을 이야기하고요. 토론 2부에서는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헬프 시리아의 사무국장님이신 압둘 와함님의 기조연설로 시작하겠습니다. 압둘 와합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12년 전 아직 시리아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유학생으로 처음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는 10년 살다가 약 2년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지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청쟁 비극에서 살면서 많은 조금을 목격했고 조금을 피해 탈출하여 지금은 난민 신분으로 터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한국살이 하는 동안 시리아 난민들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마련된 난민 캠프를 방문하여 직접 간접적으로는 난민 삶을 경험했고 목격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에서 난민 삶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992년에 난민 협약과 난민의 이중서를 비준하고 1993년에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난민 제도를 정식으로는 도입했으며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난민 역사가 오래된 서방 국가와 비교해 볼 때는 한국은 여전히 난민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면에서는 미비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볼 때는 2016년 인천공항에 구금됐던 28명 시리아 난민 이슈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이슈, 2011년 아프간 난민 이슈는 난민 문제를 타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 삶의 고통은 난민 신청 단계부터 시작되면 난민 지위를 얻는다는 것을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 신청 과정은 어렵고 복잡하고 불투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 수가 적고 인프라가 열악하면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 업무의 기준에 따라 문서로 난민 고통을 증명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미전문 통번역 문제도 있고 건강보험 및 기본사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결합하기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자녀 출생 시 출생 등록 또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는 취업 허가 승인을 받는 문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 또는 직업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므로 그들이 자국에서 했던 일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힘들고 기피하는 노동 일밖에는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난민법을 개정하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습니다.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이 38%인 것만 하여 2%도 못 미치는 낮은 한국 난민 인정률이 볼 때는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은 다른 국가보다 배타적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종차별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난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난민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미흡한 제도도 문제 있고 난민과 관련한 명확한 안내를 정부를 통해서 받지 못하므로 난민들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통해서 지원이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난민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난민들은 두려워서 단체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요. 난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제도적인 면을 본다면 한국이 국제적인 위상을 보응하면 난민 인정률이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난민 업무 관련 인력을 확대 보증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필요합니다. 한국은 난민법을 빠른 속도로 개정하여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방안으로 난민들을 보호 및 지원을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들은 원치 않는 출국이 어려움으로 머나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죽음을 목격했고 죽음을 피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땅을 밟았습니다. 난민들은 강제로 조방하면 돌아갈 구국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위상을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정쟁, 독재를 겪으면서 일부 국민들이 난민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넘어서 빠르게 발전해 이제는 약자를 챙길 여력이 있을 만큼이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인들이 먼저 경험한 아픔과 통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리아, 예멘, 아프간 등 난민들이 이제는 한국들이 친절함과 선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이제 언젠가 돌아갈 조국에서 한국을 전할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경제개발, 민주주의와 인권, 조국에 전달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재 갖춘 기술력만큼이나 인권 수준이 또한 국제 무대에서 모델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국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명령을 해소해야 합니다. 종교, 민족, 국적 등 차별 없이 난민들과 가까워야 합니다. 어려운 지인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 제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상처를 주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보다 예의를 지키면 소박하게라도 대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난민과 연대하는 캠페인 및 시민들이 다양한 연대 활동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고한 난민들이 범죄자로 인식되거나 범죄 희생양이 되는 형상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난민들은 테러리스트 아닙니다. 난민들은 범죄자도 아닙니다. 난민 중에 극히 일부의 이상한 사람들이 행동을 일반화하여 모든 난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재계적으로 일부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에서 난민 대상 범죄가 기은합니다. 안타깝게도 미전문 미디어들이 객관적이지 않는 방식과 가짜뉴스로 선동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집과 가족을 잃은 난민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난민들은 자신이 주국이 어느 정도가 안전되면 바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날까지 난민들이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 손님들을 잘 대우해 주셔서 전 세계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리아, 예멘, 세계 여러 곳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하고 힘없고 내일 없는 난민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단어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학생으로 계시다가 법을 공부를 하시다가 시리아 전쟁과 내전이 터져서 온 가족이 지금 이산되어 계시고 갑자기 난민 상황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어서 정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데 난민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한국의 국민이 되시고 시민이 되시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 또 시리아의 고향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리아 난민들과 국내 실향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명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의미 있는 발언을 해주셨기에 저희가 앞으로 펼쳐질 토론도 의미 있고 심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에서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 최영곤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또 시작을 하셨었는데요. 국내 난민법 제정 전에 난민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설립하신 후에 지금까지도 난민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박사 논문도 그런 것이고 아시아에서 난민 NGO들이 정부들이 이렇게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난민 보호의 한 축을 세웠다는 것을 이렇게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 그런 면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박수 한번. 네. 다음으로 비영리 공익단체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일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난민 신청자와 또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는 난민 이주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난민법 개정 관련 그리고 구금, 공항만에서의 어떤 비호 접근권 등등 아주 많은 이슈에 관련해서 직접 활동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정책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열심히 해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법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인식 개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법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다방면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 저희가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유엔 난민기구의 이세길 공보지원 담당관이십니다. 이세길 공보지원 담당관님께서는 유엔 난민기구의 난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본 세션에서 국민이 난민과 평화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압둘와합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시리아 내 실향민, 국내 실향민,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국내 시민단체, 한국의 시민단체입니다. 헬프 시리아를 설립하셨습니다. 난민들의 인권 향상에 앞서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난민의 삶을 잘 전달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또 한국 국민과 난민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깊은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귀한 논의를 펼쳐주실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1부입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난민이 어떤 사람이고, 왜 발생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미디어를 보면 많은 난민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개념이 혼용되어 있고, 그래서 헷갈리죠. 그래서 난민은 대표적인, 강제 이주민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는 이유에는 전쟁, 박해,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년간의 강제 이주민 수가 엄청 증가를 하였는데요.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8% 증가를 했었고 당시 893만 명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비교하면 2배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 세계은행에서 월드뱅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런 분쟁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새로운 분쟁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 세계 23개 국가에서 거의 그냥 단순한 어떤 이런 틱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분쟁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고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국가들의 인구를 다 합하면 8억 5천 명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규모로 난민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매월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만 있는 거 아니죠. 잊혀져버린 전쟁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이고 남미 또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상황과 공공 질서가 많이 어지러워져서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올해 1억 명이 초과가 되었어요. 전 세계 인구의 1%를 다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어딘가에 비호를 구해야 되고 국경을 건너서 비호를 구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1억 명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후 난민이나 환경 난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로 강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기후 난민이 늘어날 것을 우리는 예측 가능하기에 저희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난민이 발생하는 속도와 규모보다 우리의 대응 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엔 난민 기구도 와 계시지만 유엔만 할 일이 아니고 모든 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함께 힘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 세션에서 이 청년들이 마련한 세션인데 미래 세대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미래 세대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세대이고 우리가 지금 벌써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는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앞에도 여러 가지 모든 세션에서 이렇게 3일 동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든데 평화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가들끼리 뭐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뭐 인플레이션, 뭐 환율 문제, 네, 이런 것들 막 생기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고 당연히 난민, 이주민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이 힘들어질 때 과연 난민들에까지 우리의 인심이 닿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이 돼요. 반이민, 반난민 정서가 더 심화될까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런데 난민 문제 너무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토론 1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 압둘왑 사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압둘왑 사무국장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예, 안타깝게 해도는 한국에서의 난민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만 들어보면 긴장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왜 난민 반대하느냐, 왜 난민이니까 싫어하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난민 때문에 뭔가 상실될까봐, 난민들이 나라랑 경제할까봐, 우리나라 자원을 훔칠까봐 이런 저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제도적으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되게 한국에서 난민법이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법이 난민 돕기 위해서 하는 법 아니라 난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형식적인 법입니다요. 유감스럽게 해도요. 물론 이 부분에서는 이일 변호사님이나 법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 신청하기가 조금 미흡한 단계입니다. 신청 자체가 미흡하고 심사는 또 미흡하고 불투명하고 복잡하고 어렵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난민들이 난민 신청하러 간다 하면 서류만 주고 작성하고 와라. 근데 난민들은 어떻게 작성할지도 모르고 한국법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난민들은 가끔씩 힘들다만 이야기하고 슬프다만 하고 우리나라는 뭐 폭격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사실 심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아예 허용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그걸 써야 하는데 그런 오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심사 장기화돼 버리고 통번역 문제들도 생기고 전문성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립성, 투명성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요. 그래서 난민들은 어떻게든 본인이 법적으로가 안전해야 자기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법적인 지위가 맨날 불안한 상황이라 내일이라는 것을 대해서 맨날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까 언급했듯이 난민들이 우리 동네 왔다고만 사람들이 들어보면 우리 동네가 위험해질까봐, 우리 동네가 지금 테러 행위 일어날까봐 일단 난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테러리스트, 범죄자로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민들도 많이 불안하고 많이 걱정하고 많이 무섭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여기 이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고 싶은데 그런 환영을 못 받고 있어서 그 난민들도 고립이 되고 있고, 그 한국 사회에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도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정착 못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운이 안 좋아서 그런지 난민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요. 근데 난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나보면 대부분 하시는 생각 똑같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이런 오해들도 생깁니다요. 그리고 가짜 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사라지면 아닐 수도 있으니 이거는 법으로 막아봐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나 뭐 그런 언론법이 조금 더 개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누구 나와서는 뭔가 뭐 사실 아닌 것을 맨날 퍼뜨리면서 난민들한테 해치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난민들도 그런 것을 알면서 느끼면서 위협을 느끼면서 그래서 한국 삶이 계속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계속 악성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악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가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난민 인식이 안 좋습니다. 네. 그 난민 보호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난민을 내치는 수단이 되고 있는 난민법 얘기부터 난민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가짜 뉴스까지 두루두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난민을 사실 보호하기 시작한 지는 거의 30년이 되었어요. 사실 최근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올해 여기서 이 패널 분들 중에 가장 먼저 난민 관련된 일을 시작하신 네, 최영건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일을 시작하셨을 때 과거에도 난민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았는지, 그 전에 난민인권센터를 설립하실 당시가 2009년인가요? 2009년. 네. 당시에 난민 인식과 그때의 난민 인식과 현재 난민 인식이 어떻게 다른 것 같은지 같은 것 같은지 한번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패널에서 제가 제일 오래 활동을 한 사람이었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조금. 네. 네. 저는 이제 2009년에 난민인권센터 창립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압두라함님 기조연설에서도 얘기하셨고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1992년에 난민협약 가입한 이후부터 30년 이상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난민을 최초로 인정한 게 이제 200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2000년대 중반, 2009년 도 지금까지가 될 때까지도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는 거가 참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사실 인식이란 게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민사회 안에서는 이제 2007년도 전후로 해서 난민 신청자가 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난민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비종교적인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개인 단위나 아니면은 뭐 국제 엠네스티나 기존의 피난처 같은 단체들이나 이쪽 출신 이제 활동가들, 또 이제 오래되신 이제 김정철 변호사님이나 뭐 이런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난민인권센터를 이제 만드는 데까지 도움을 받았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난민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거의 없었고,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던 게 이제 맥도널드 난민, 노숙자분들, 그 다음에 뭐 전세 난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주민분들이 이제 재개발에 밀리시면서 그때 UNHCR에 막 난민 신청을 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긴 한데, 그런 식으로 약간 난민이라는 인식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난민과는 굉장히 상이한, 그래서 약간 이재민이나 탈북자 문제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고, 지금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2018년 이제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난민에 대한 반대 인식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면 아래에서 있었는데, 그게 특히 현장 건설 노동직이라든가 이쪽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주 노동자와 경쟁하게 되는 계층에서부터 그런 인식들이 좀 생기고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2018년에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겪으면서 수면으로 드러나고 공적 담론의 세계로 이제 표출되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담론의 경쟁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난민 대 국민의 어떤 대결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프레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면에서는 좀 나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압두라함 님도 이제 가짜뉴스 얘기를 하셨지만, 2018년 예멘 난민 사태의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촉발된 계기 같은 것들이 다 가짜뉴스로부터 촉발된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난민에 대한 인지 부조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표출이 됐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하지만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한국 사회 저변에 또 아직 더 깊게 깔려있는 난민에 대한 옹호와 지지의 여론, 인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 민간 영역이 UNHCR에 기여금 내는 것들을 쭉 추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놀랍게도 한국이 민간 영역, 개인들의 소액 기부가 금액이 정부의 공식적인 기여금보다 많은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을 전후해서 전체 UNHCR, 유엔 난민기구에 대한 기여금의 액수와 세계 도너 랭킹에서 민간 영역이 다 정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2018년 예멘 난민 사태를 겪으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정부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의 액수를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개인들이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사회 안에 깊은 심연에 이 난민에 대한 지지와 옹호의 그런 인식들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담론으로 끌어낼 것이냐, 공적인 영역으로 이제 그 에너지로 응축해서 갖고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자면, 근데 이런 인식들이 한계를 갖는 건 뭐냐면, 외국에 있는 난민들에 대한 이 우리의 이런 인식들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도 사실 좀 낯설어하는 부분은 확실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부조리들과 얽혀서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것들과 얽혀서 혐오나 차별로 표출이 되긴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그 충돌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다시 이렇게 융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멘트를 줄이고, 이일 변호사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난민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일단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시민들이 만나볼 기회가 없다, 한국 사회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없고, 한국 정부가 워낙 난민에 대한 정책을 매우 가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사회에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만날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전학 온 친구,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누군가 전학을 옵니다, 같은 반에. 되게 낯설어요. 친해지기 전까지는. 옷도 다르게 입고, 먹는 음식도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같이 친해지기 전까지는 같이 밥도 먹고, 뭐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다 보면 같이 그냥 친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난민들을 같이 만나거나 해본 경험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난민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또 어떻게 말하면 저희 처가, 그러니까 제 아내는 여기 제주도의 가시리 사람입니다. 가시리 사람이고, 그래서 그 처할아버지는 4.3 피해 때문에 돌아가셔서 제주공항에서 유해 발굴할 때 10년 전에 발굴되시기도 했고요. 어떤 국가폭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죽거나 하고, 이러면 다른 나라로 피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이슈도 이번 제주 포럼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가 되었고, 더 많은 난민들이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나 다양한 이슈들도 저희가 뉴스 먼 곳에서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보는 것들은 어떤 전황일 뿐이고, 전쟁이 어떻게 돼간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건조한 이야기들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쟁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 국가의 폭력 때문에 피난해온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일부가 한국까지 피난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들의 난민들의 인식의 형성의 중요한 배경들인데, 난민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걸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시민들이 모두 다 난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우리가 건사해야 될 수많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에너지와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오히려 이런 인식들을 어떤 구체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왜냐하면 난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2018년에 예멘 난민이 왔을 때 난민은 어떤 사람이고, 너무 낯설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고, 한국 정부는 보호할 책임이 있고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될 이웃이다 라는 설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청원에 대해 70만 명 정도 되는 청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난민들이 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하겠다, 제주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난민들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처음에 난민들이 어떤 분이다라고 듣기 전에 장관이 먼저 해버렸던 얘기가, 난민과 국민의 안전은 반대되는 것 같구나 라는 인식을 정부가 먼저 심어버렸던 것이 저는 잘못이었다 생각하고요.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데려오실 때 또 마찬가지로 난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설명을 잘할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특별히 기여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특별히 뭐 도와줄 것 같다라는 식의 이상한 태도들을 취했던 것이, 중요한 설명의 기회들을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고 잘 설명하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난민에 대한 어떤 인식을
것들을 개선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어떤 책임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더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난민 활동을 하다 보면 난민들을 만나면 그냥 이웃이에요. 그리고 이미 제주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한국 사회에도 수많은 이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지역 사회에서 다 같이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난민들을 구체적으로 만날 계기들이 없었을 때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라든가 몇 가지 뉴스를 보다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낯선 감정들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같이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을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세길 공보지원 담당관님, 이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분석, 난민 인식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당연히 대한민국 사회 안에는 더 난민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될 만한, 그리고 꼭 이뤄내야 할 만한 그런 발전의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사회 안에는 또 반면에는 또 난민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한민국 정부도 꼭 충분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최원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기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그런 기부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대한민국 안에 이제 대중들이 난민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식조사를 2020년에 한번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도착했던 그 2년 뒤에,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조사인데요. 사실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는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에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24%였는데 2020년에는 그게 이제 9%포인트 증가해서 33%의 응답자가 이제 난민은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더 주목해서 봤던 그 결과는 2018년에 이제 그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뭐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주도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사람 응답자의 비율이 40%였는데 이제 2020년에는 그 응답자의 비율이 50%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막 40%가 80%가 됐다는 식의 그런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히 조금 유의미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에 이제 그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때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대중들 사이에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고 생각해요. 뭐 난민들은 대부분 무슬림이고 뭐 젊은 남성이고 아니면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한국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고 또는 이들이 속한 그런 지역 사회는 뭐 범죄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고 지금까지도 팽배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은 어쨌든 이 난민 이슈라는 것이 이 이전에는 한번 거의 수면 위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지만 이 이슈를 계기로 이제 난민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22년 시점에서 이제 이때를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어떤 충돌을 일으켰다든지 하는 뉴스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굉장히 잘 조화롭게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그런 것들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난민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부분이 있고 또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은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1회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1에서는 난민 인식이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무엇이 국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절대 우리가 남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신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이런 도전들이 예상이 되기에 8월 토론 2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해야 되는가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토론 2서부터는 제가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짧게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무엇을 모색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유엔 난민기구에서도 오셨고, 지금 학자분도 계시고, 시민단체 활동가분도 또 법률 지원하신 분도 계시고, 난민 당사자로서 또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서로 이제 입장차 혹은 서로 지금 궁금하신 것들 듣고 싶어요. 그래서 네, 먼저 제가 유엔 난민기구의 이세길 공보 지원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금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어떤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유엔 난민기구는 사람들이 이제 난민들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그 한국 대표부가 매년 한 편 이상의 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제작해오고 있어요.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난민들이 발생하는 상황은 굉장히 큰 상황들이고 저희가 이제 보통 접하는 거는 그냥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는 그냥 전황들인데 우리가 실제로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개별 난민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엔 난민기구도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이제 2017년부터 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런 난민 이슈는 보통 수치로 많이 대변이 된다고 생각해요. 김영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수가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의 강제 이주민이 있었고 작년에는 8,930만 명이었고 이런 다양한 수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제 생각으로는 1억 명의 강제 이주민이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파워풀한 이야기들이 있고 이 이야기들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영화라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난민들 숫자 그 이면에 있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다가가서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총 2편의 영화를 제작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4명의 난민들이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명했던 기록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이 영화에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이일 변호사님도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소중한 의견 나눠주시기도 했었고요. 또 작년에 또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압둘와함님처럼 귀화를 하신 분들이 이제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감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을 담은 소속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영화에는 또 압둘와함님께서 출연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때까지 걸어왔던 소속감을 찾기 위한 그런 여정을 조금 나눠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한 6편 정도의 영화를 제작을 했었는데 이런 영화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온라인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디아스포라 영화제라든지 아니면은 매년 6월 열리는 난민의 날에 열리는 난민 영화제 등의 출품을 해서 국내외 다양한 그런 그 오디언스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압둘와합 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아까 세길님이 말씀하셨던 소속감 이야기하시면서는 제가 생각해 떠오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영화 독번에는 뿐만 아니라 제가 내 소속을 약간 느끼게 됐습니다. 되찾았습니다. 내 소속은 바로 내 친한 친구, 아끼는 사람들, 내 곁에 가족처럼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난민들도 만나면서는 또 그런 부분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난민들 대부분은 그런 것도 원하고 느끼고 싶습니다. 그 소속감 느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없어야 해결해야 합니다. 난민 심사는 단축시키고 투명하게도 하고 전문성, 중립성도 시키고 그다음에 난민을 안정적으로 가는 지위 가지면서 이 사회에서는 일반 평범한 이렇게 구성원으로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는 가족 결합도 할 수 있도록 도 해주고 교육 훈련도 받고 싶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도록 도 하고 싶습니다요. 그리고 난민들도 만나면서는 사회적인 이렇게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들 이런 부분도 원합니다. 그냥 우리 난민으로만 보지 말고 그냥 이웃으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요. 그래서 난민들은 뭔가 한국 국민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 사회에서는 살고 싶습니다. 자기 언제까지 여기까지는 살지도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모르긴 하지만 그 살고 있는 동안 사람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랑 같이 많은 교류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많이 노력은 해야 할 거고 마음을 열어서 난민들이랑 많은 교류도 필요하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민들 행사나 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만 찾아보면서 만나보고 또는 난민들 대해서는 또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압둘와합 하는 이야기, 뭐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인이 약간 여러 측면에서는 뭔가 조합하면서는 정보를 더 얻으면서 난민들 뭐 하시는지도 알면서는 올바른 약간 정보를 더 얻었으면 좋겠고 난민 쪽에서도 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난민들은 당연히 법적인 안전되면 적극적으로 생활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 난민 인정 못 받아도 어떻게든 한국 사회랑 잘 어울리게 하도록 이렇게 많은 교류 필요하는데요. 여기는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여기 그런 것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난민들한테 언어와 한국 사회에 익숙하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요. 이거는 그 한국 정부 해야 할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최영문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난민 보호의 중요한 이제 흐름 중에 하나가 2018년에 이제 난민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중요하게 지금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전 사회적 접근, whole of society approach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난민 보호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하고 국제기구, 유엔 난민기구 같은 국제기구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어떤 그런 정책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국제사회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한계를 좀 느끼고 이것이 전 사회 전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다. 즉 난민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이제 민간 영역으로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보호를 위해서 국가 정부와 국제기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많이 해온 이제 NGO들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개발이나 인도주의 단체들 그리고 이제 뭐 스포츠 단체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기관이나 단체들이나 민간인들이 또는 개인들이 할 수도 있고요. 개인들이 하는 이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민간 부분이 이런 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또 난민들의 커뮤니티, 공동체들을 촉진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하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도 한국 사회도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충적 난민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Complementary Pathway라고 하는 건데 난민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Durable Solutions 그 재정착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난민 지위를 UNHCR에서 예를 들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거나 또는 이제 뭐 학사기간인데 석사 공부를 더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초청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난민으로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문직
직장 그 노동을 중심으로 한 분야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제 민간 후원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 난민 커뮤니티가 자신들이 한 뭐 5, 10명 이상의 이렇게 개인들이 모여서 한 명의 난민을 재정적으로 후원해가지고 초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외국에서 실험적으로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이제 교육 분야, 특히 이제 고등교육 분야에서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압둘 와함님도 지금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거의 끝내가고 계시고 계시는데 한국에 이미 수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뭐 1%, 뭐 0.1%, 그러니까 1년에 뭐 한두 명에서 3, 4명 정도씩만 유학생들 중에 포션을 난민에 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런 보충적 난민 수용을 한다면 좀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뭐 일본에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일본의 기독대학교 ICU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그리고 이제 뭐 히토츠바시 대학이나 메이지 대학 같은 데서 이제 아주 소규모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시작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UNHCR하고 같이 서울 시내의 모 대학에서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시범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시킨다면 한국 사회가 이런 전사회적 접근으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또 기관과 또 모든 곳에서 뛰어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고 자기 지역에는 난민을 찾는 일 그리고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이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일 변호사님,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꼭 법적 부분만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약간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난민 인식 개선은 저는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시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약간 조금 난민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에게 난민에 더 알아야 돼를 많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난민에 대한 연대감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찾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그걸 말씀드렸지만 정부하고 언론에서 좀 잘못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난민 찬성과 난민 반대 제가 종종 얘기하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질문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설문조사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소수자들한테 찬성과 반대가 어디 있나요? 한국 사회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장애인 찬성과 장애인 반대 설문조사 이런 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여성 혐오가 있을 때 여성 찬성과 여성 반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난민 찬성과 난민 반대라는 질문은 한국 사회 난민 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걸 정말 바깥에 있는 걸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질문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설문조사를 바꿔서 물어보면 난민은 밖에 돌아가면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 사람을 추방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추방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문항을 바꿔보면 70% 이상이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엄격하게 심사를 잘해서 진짜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정부가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 의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다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하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 않거나 언론이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잘 얘기하는 것들의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소수자 혐오를 자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생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혐오에 관련된 것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경우들도 있었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정치적으로 점화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는 난민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가 갑자기 트럼프도 그랬죠. 미국에서 난민 나빠 아니면 남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쁜 정치죠.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정치의 문제를 미국 사회의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가장 나쁜 정치인들인데 그런 형태로 난민들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난민과 관련된 이슈에서 그렇게 점화된 것은 없었지만 그런 식의 말이 나오기 전에 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서 전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시민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한국 사회는 난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다거나 난민 반대가 높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조금 어떤 이런 형성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저희가 같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한국에 온 사람들의 난민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자꾸 저희가 만들어서 힘을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아까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처가의 아내의 처할아버지가 제 가시리 분인데 4.3 때 돌아가셨다고요. 그런 이슈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은 북한에서 넘어오셨어요. 한국 전쟁 때 강화도로 배 타고 넘어오셨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실 수가 없었죠. 아기 2살 때 건너오셨고 그런 전쟁의 역사가 저희 그때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 팽씨거든요. 팽씨는 중국 절강 팽씨예요. 한국인데 팽씨는 다 중국 절강 팽씨거든요. 중국 절강 팽씨가 어떤 팽씨냐면 조선시대 때 한국에서 전쟁 때 공을 세웠다가 중국에서 나중에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갖고 밀려와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들이에요. 절강 팽씨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난민인 거죠. 중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살도록 허락된 난민. 저희들은 사실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갖고 있고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정부의 약간 설명의 오해라든가 언론에서 자꾸 무슨 소수자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메시지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조금씩 더 가져가는 것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면 전쟁 보도 그만하고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나요? 라는 것을 열어주는 거라든지, 시리아 전쟁이 계속해서 심각한 사람들 죽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 있다면 같이 만날 방법이 없나요? 라는 것을 이제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시민들은 잘못이 없다. 정부의 잘못이 있다. 저는 운동가의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미디어에서 많이 패널분 오셨으면 문매일을 맞으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법적인 관점 얘기해 주시지 않고 시민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24분이 남았는데요. 네, 토론 2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토론 1, 2를 거친 동안 그래도 말씀하시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말해야겠다. 아니면 다른 패널분들께 이것만은 궁금하다, 여쭙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누가? 예.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도 이제 유엔 난민기구에서 한 2년 좀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난민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런 국제기구들이나 아니면 뭐 시민단체, 이런 그 소위 난민 지원을 한다고 이제 표방하는 이런 단체들이 난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난민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지, 오늘 같이 토론을 나누고 있는 패널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네, 혹시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예, 제가 아랍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랍 난민들은 다른 뭐 출입국 관리소 가거나 시민단체 방문하거나 상담받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도 받고 상담 받을 수 있는데, 받은 후에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나한테 물어봅니다.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아니 거기에서 이미 다 들었는데 왜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하냐? 근데 그분들 말씀 따르면 거기에서는 뭔가는 팩트는 전달하겠지만 본인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상담자들이나 뭐 만날 분들은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약간 그 사람 좀 인식이 너무 낮다고 생각은 하신 거예요. 물론 거기 상담자가 그런 태도가 의도는 전혀 없지만 난민들이 언어 때문에, 언어 참벽 때문에, 문화 참벽 때문에 그렇게 느껴져요. 나한테는 분명 충분히 그 상황 제대로만 설명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맨날 쉽게 한 단어씩 완전히 아기 수준으로 지금 나한테 설명해 보니까 그럼 나를 바보 취급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은 하시고요. 그래서 나한테도 더블 체크도 확인하고 싶고, 그 약간 가끔씩 또 항의해요. 나를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냥 불쌍한 난민, 도움 필요한 난민, 못한 난민, 실패자처럼 나를 취급하지 말고 그냥 눈높이 수준 맞추면서 그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랍 난민들 많았습니다. 특히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별한 말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만날 때는 설명할 때는 똑같듯이 난민들 만날 때는 하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모르긴 하지만. 최원군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네. 저도 자유발언 시간이니까 네. 아까 시간 관계상 이제 못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네.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이거 아닌가요? 대답은 아니고 따로 다른 혹시 이거에 대한 대답을 또 하실 분 있나요? 저는 시민단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난민분들 매일 만나면서 상담하고 동행하고 같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고민을 하는데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드리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만약 당황할까봐 법이 너무 잔혹하게 느껴질까봐 아니면 어떤 제도가 너무 형편없게 느껴져서 대한민국 싫어할까봐 제가 걸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순화시켜서 그거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가끔은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줄 거를 생각해야지 이거를 항의하고 이거를 바꿔주셔야지 왜 이거를 나한테 이해하라고 납득하라고 자꾸 설명하시냐라는 불만을 많이 듣는 것 같아서 너무 통감합니다. 네. 그러면 네. 자유발언 최원근 선생님 자유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짧게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난민의 권리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난민 협약을 굉장히 많이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세계 인권 선언 14조에 나온 비호의 권리를 보면, 비호를 모든 인간에게는 비호를 구할 권리, 그러니까 seek asylum 할 권리가 있다. 와 더불어 인조이 어사일럼 비호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 정책, 난민에 대한 지원, 뭐 난민을 함께하는 어떤 시민단체 활동 이런 걸 할 때 한국 사회는 너무 비호를 구할 권리, 그러니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하는 권리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생각을 좀 가끔 해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난민들이 한국에 와서 비호를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그들의 인생을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인조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전 사회적인 접근으로 그쵸. 모든 기관에서 네. 여성단체, 함께. 여성 관련된 기관, 지역의 센터, 여러 곳에서 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뛰어들어야 되고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모든 여러 이렇게 산업군과 직업군이 있는데 이미 다 전문가들이시고 사실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민을 처음에 이렇게 조우하셨을 때 낯섦에 당황하시긴 하지만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 케어하시고 사실 환대하시고 사실 지역 주민으로 사실 만들어 가시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 인정해 가시는 것들을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이팅. 그렇지만 동시에 가끔씩 이르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라든지 또 정부가 어떤 우리를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드는 메시지를 투척을 하면은 심지어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실무자조차도 난민 가짜 아니야? 이런 말. 우리 지역에 온 난민은 가짜래. 우리 지역에 온 난민들은 그냥 노동자래.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확고한 어떤 뭔가를 가지고 가야 하고 어떤 나의 직업 전문 의식과 아니면 난민을 바라본 어떤 정말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만나야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난민도 그렇게 해야 한국 사회에 이렇게 함께 통합되고 지역 주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 발언은 이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다리던 Q&A, 청중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플로어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Well, I'm going to. 네, 감사합니다.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난민에 대한 인식과 어떤 이주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있을까요? 난민에 대한 인식과 이주자에 대한 인식, 이민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난민들, 여기서 이야기한 난민들은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또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민자분들도 있을 거고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이민자들과 난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Well, can I know where you are from and Yeah. what My you are name is working for? Maria. I am 멕시코 출신입니다. 저희가 멕시코에서 이민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난민들도 있지만 이민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수천 명의 그런 이민자분들이 계십니다. 주민에 대한 인식이 같은가 다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의 난민 이슈가 이렇게 가시화됐을 때 이주민들 지원하는 시민단체에서조차도 당혹해야 하고 난민들 어떻게 대할지 모르고 사실 오늘날까지도 현장에서는 난민은 이주민과 다른 것 같다라는 말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난민의 이주 배경에 대해서 이주 배경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처한 어떤 조건들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현장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과 시민들의 인식도 같은지 다른지 저희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답해 주실 분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짧게 답변을 감히 드리자면 그냥 이건 개인적인 스케치입니다. 이제 활동가로서의. 한국에서는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그렇게 구별이 많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맥락이 너무나 달라서 지금 멕시코에서 오셨던 배경은 정말 완전히 또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한국은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는 남한의 인구 중에 250만 명 정도가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이그랜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범위이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5%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왜냐하면 이민자들 역시 실제로는 만약 조선족으로 오셨던 분들이라던가 식당에서 마주치곤 하지만 아니 유학생으로 온 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과 많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같이 있고 같이 살아간다라는 사실 관점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서 극소수의 사람들, 사실 인구수에 따지면 정말 한국은 난민 수가 전 세계 통계에 따르면 132 정도 될 정도로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난민 인정을 받거나 보충적인 지위를 받은 사람이 다 합쳐서 한 4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나라마다 맥락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의 그래서 과제는 이민자들을 낯설어 하지 않게 하는, 그리고 이민자 낯설어 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시민사회 과제고, 동시에 하지만 난민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들은 별도의 취약함과 어려움들을 한국 사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 둘 다 동시에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어떤 혐오 정서라든지 난민에 대한 강력한 혐오 정서가 정치적으로나 여론에서 많이 형성되지는 아직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이러한 관점들을 이러한 시기에 더 잘 설명해서 둘 다 잘 한국 사회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나간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사실 이주민, 난민 하면은 구분하지 않고 사실은 만나고 지역 사회 일원이 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고 다르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재난이 터졌을 때 난민 외국인들이 있으면 주어지는 비자에 따라서 어떤 난민은 마스크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다. 어떤 비자 소유자는 마스크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다. 또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혹은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만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층화하고 구분화해서 기본적인 것과도 누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제외한다거나 공공보건 서비스에서 이렇게 제외시킨다거나 한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이주민과 난민, 물론 이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난민들이 처한 또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민들이 오자마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전쟁, 분쟁 목격자인가? 혹은 생존자인가, 젠더 베이스가 이런, 예를 들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난민들이 경험하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주하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안전한 비자를 받아서 처음부터 한국어를 공부를 해서 오면 공항에서 맞아주고 한국 제도 다 관련해주고 문제 생기면 어디 지원 센터를 가는지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착 이렇게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이주민과는 달리 자기가 알아서 갈 수 있는 나라를 문을 두드려야 하고 공항에서부터 자기가 난민임을 증명해야 하고 자기가 가서 신청을 해야 하고 4, 5년 걸려서 자기 이야기를 입증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데 난민을 만을 받아주는 리셉션이라는 이런 데가 아예 제도적으로 전무한 상황에서는 매우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난민 관련된 단체들 그 정부가 또 같지만 다르게 난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고준서입니다. 아까 이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희가 한국 정부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근로했던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난민으로 데려오지 않고 표현을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 아니면 공로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저 또한 그런 표현 같은 거는 국민들의 이제 난민에 대한 첫인상 그런 걸 남기는 데에서 정부가 큰 잘못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난민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우회하지 않고 난민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받아들일 때 정확히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나라가 처음 난민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첫 인상을 국민들에게 잘못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개선하고 고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정부 부처나 아니면 정부의 담당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저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을 또 하신다면 저는 이 질문만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너무 좋은 말씀, 전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는 정보 잘못했고요. 저는 잘못했고 그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이 너무 저는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는 예멘을 잘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역사의 맥락 속에 알고 있었어서 탈레반으로부터 고생을 해왔던 여성과 아동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싶다라는 연대의 의지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정확하게 난민이다라고 설명했으면 되게 쉽게 좋은 계기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해 나갈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런데 여기 더 무서운 것은 이게 그냥 특별 기여자라는 말에 어떤 한국 사회 능력주의 같은 것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너무 모든 걸 꼬여버렸죠. 심지어 나쁜 표현으로. 단지 아쉬울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난민은 그냥 누구나 난민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 사회 같이 살아갈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기여하고 특별히 능력이 있고 대단하게 어떤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특히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무슨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표현해서 난민에 관련된 시스템의 설명을 완전히 왜곡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날려버린 기회의 잘못된 설명으로 여기가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계속 돌고 돌면 저는 시민들이 움직이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관료들은 시민들이 난민을 옹호해야 된다. 한국 사회에 같이 찾아온 난민들이 있고 이들이 한국 사회 정부의 엄청나게 가혹한 시스템 때문에 완전 갈려나가고 있다. 실제로는 저는 아까 그러면 다른 얘기를 많이 오늘 못 들었지만 그냥 엉망이거든요. 한국 정부의 시스템은 난민을 가두고 추방하고
4년, 5년 기다리게 하고 가족들을 찢어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데 가장 늦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마다 무슨 표를 깎아먹는 것처럼 약간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저 어떤 연대감들을 시민들이 더 가져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고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정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이걸 제가 물어보면 외교부한테 물어보면 아니다 그 법무부에서 만든 용어다 특별 기여자 이렇게 물어보고 법무부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외교부에서 만든 용어다 이렇게 하면 서로 막 돌리거든요. 약간 애매한 거예요 책임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인데 이런 부분들은 더 자랑스럽고 자긍심 있는 어떤 한국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가 차원에서 난민 보호 혹은 수용 관련해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더기식으로 난민들을 그때그때 이런 어느 국가에서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미얀마에서 이제 이렇게 쿠데타 했을 때 국내에 있는 분들이 다 난민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지역마다 다 있을 건데 그분들도 인도적 특별 체류자라고 해서 난민 신청하지 말아라. 일단은 인도적인 이유로 체류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뭐 1억 넘었다 이런 말 했지만 그런 분들 다 통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강제 이주민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려스럽습니다. 또 청중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두 분 계셨는데 먼저 중간에 계신 분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청년 사무국에 소속된 학생이고요. 제주포럼. 첫 번째 토론에서 난민 인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셔서 제가 들으면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보면 많은 호응을 받은 댓글이 우리 세금 타국민에 쓰지 말고 국민한테나 써라. 혹은 난민 받으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내 일자리도 없는데 누굴 챙기냐. 약간 이런 댓글이 호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국민과 난민의 대결 구도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 난민법 제정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거나 혹은 국내 경제를 안정화시키면 혹시 반난민 정서나 이런 국민들이 토로하는 불만이 혹시 줄어들지 아니면 여전히 똑같을지 궁금합니다. 솔루션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패널분들 중에서 그러면은 한 분 더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한 분 질문까지 듣고 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에서 지금 예멘 난민을 연구하는 현동학이라고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예멘 난민들 이제 연구하면서 보면은 이제 제일 문제되는 이제 난민들이 인도적 체류 자격을 가진 난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후티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이제 그 전투가 소강되는 상황에서 휴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도적 체류 자격을 가진 예멘 난민들이 가장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휴전 기간이 길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렇게 만약에 이 휴전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이 나라를 한국을 떠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떠나야 된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대부분이 2018년에 온 난민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예멘에서 말레이시아 갔다가 바로 온 게 아니라 예멘에서 말레이시아 간 게 2015년일 겁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이제 사나를 폭격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3년을 살다가 제주도로 왔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2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인도적 체류 자격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멕시코 분에게 이제 멕시코 분이 한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말레이시아에서 3년 동안 살다가 이 나라에 왔으면은 이 사람들이 경제적 이주민인지 아니면 난민인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일단 국민 대 난민 대결 구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하면 정말 이건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솔루션급 질문하셨었고, 네, 그리고 지금 예멘 인도 체류자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 두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저는 그 댓글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난민 대 국민의 대결 구도라는 프레임이 이제 우리 수면 위에 올라오고 그게 굉장히 화두이긴 한데 저는 그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잘못 접근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에 반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시티즌십이 아니고 이게 내셔널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언제나 난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난민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은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그러면 난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같이 나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난민 보호의 책임을 우리가 분담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만약에 또 난민이 됐을 때 우리의 옆 나라 이웃이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로 책임을 분담하고 우리가 하자라는 취지가 이제 국제사회 난민 보호의 기본적인 이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난민과 국민을 구분하고 구분짓고 경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과 난민 이전에 우리가 인간 본연의 존재, 휴먼 비잉으로서의 우리 그 인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세계 인권선언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이 난민의 권리가 어사일럼이라고 하는 비호가 가장 근본적인 인류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합의한 인권의 목록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멘 이제 인도적 체류 자격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그게 우리 한국 정부가 인도적 체류 자격을 오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표면적으로 휴전이라고 해서 안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의 또는 그 무력 집단 간의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봐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군벌들 사이에 수많은 분쟁과 휴전이 오고 갔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거 휴전이 된다고 해서 정부가 사실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죠. 법적인 근거가 뭐 인도적 체류 자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취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멘 난민분들이 사실 보여주는 것들이 복합적 이주 현상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난민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지만 사실은 난민들이 이동하시는 과정을 보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민으로 가게 됐을 때 어느 나라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약간 그래서 우리가 난민 정책이 더 이런 복합적인 성격, 다면적인 성격들을 좀 고려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야기 듣고 싶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남아주시면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난생 처음 난민과 국민 공정과 협력의 시작 세션 매우 의미 있고 이 제주 포럼의 피날레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장이 계속 마련이 되고 이러한 장에 오늘 와주시는 여러 해너분들 또 여기에 다양한 난민분들, 여성, 아동, 청년, 노인, 장애를 가진 난민분들 또 다양한 언어권, 문화권에서 오신 난민분들도 함께하는 자리가 된다면 저희가 이 안에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정부들끼리 전쟁을 하고 인권 침해를 하여도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협력의 길을 계속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 포럼의 청년 사무국과 푸른 동백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